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신데 통장엔 돈이 거의 없는 분.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국민연금 나오는 거랑 퇴직금 받은 거 말고는 딱히 들어오는 돈이 없더라고요. 매달 관리비에 세금에 생활비 나가니까 퇴직금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대요. 그 집 팔면 되지 않냐고요? 말은 쉬운데 막상 30년 살던 집 팔고 어디 가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학교도 여기고 친구들도 여기고 병원도 여기고 부인이 절대 안 움직이려 하시고 그런데 현금이 없으니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집값은 30억인데 현금은 3천만 원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노후 준비의 본질이 뭐냐? 죽을 때까지 현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료든 배당이든 연금이든 일해서 버는 돈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노후 파산이에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시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1억 모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찰리 먼거라고 워렌 버핏 파트너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모으는 게 제일 어렵다. 그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진다. 저도 명동에서 오래 사채하신 분한테 비슷한 얘기 들었거든요. 1억을 먼저 모아라. 1억 모으면 3억은 금방 간다. 3억에서 5억 가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또 노력하게 된다. 5억에서 10억은 또 금방이야. 그래서 한 30억, 50억까지는 노력하면 갈 수 있더라. 왜 그럴까요? 1억을 한번 모아본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1억을 어떻게 모으냐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어디서 꽁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번 것보다 덜 쓰는 거. 너무 뻔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워렌 버핏 스승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면요. 평생 투자하고 막 돈도 엄청 벌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가장 좋은 재무 전략은 번 것보다 덜 쓰는 거였다. 이분 좀 사치스러운 면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더 후회하신 거죠. 앤드류 카네기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가난했을 때나 부자였을 때나 번 것보다 덜 쓴다. 이게 결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즘 월세도 비싸고 물가도 장난 아니고 근데 주변 보면 해외여행 가는 친구 있고 좋은 차 타는 동료 있고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나 싶죠? 이게 첫 번째 적이에요. 두 번째 적은 신용카드예요. 저 솔직히 돈 없을 때 7년간 신용카드 안 썼어요. 연말정산 카드 공제도 안 받았어요. 계산해보니까 카드 쓰면 더 쓰더라고요. 공제 받는 거 좋아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별 의미 없거든요. 그럼 이제 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저축이요? 적금 같은 거요? 1년 이하로 짧게 하세요. 왜냐고요? 꼭 돈 쓸 일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친구 결혼식이다, 가족 경조사다, 차 고장났다 이런 거요. 2년, 3년짜리 하면 중간에 깨게 돼요. 그리고 적금은 금리 계산 방식 자체가 별로예요. 10%라고 해도 실제로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첫 달 넣은 돈은 24개월 이자 붙고 마지막 달 넣은 돈은 한 달치밖에 안 붙으니까요. 평균 내면 반토막이에요.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연금저축계좌 만드세요. 여기에 투자 상품 넣는 거예요. 적금 넣듯이. 미래가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야 돼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저축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예금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물가 상승률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항상 졌어요. 은행이 물가보다 높은 이자 주면 은행이 망하거든요. 근데 주식은요? 단기적으로는 깨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이겨요. 특히 미국의 S&P 500 같은 거요. 200년간 연평균 8% 나왔어요. 8%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만약에 서울 아파트로 만든 인덱스가 있다고 쳐봐요. 불가능하긴 한데 있다고 치면요. 저는 굳이 강남 아파트 안 사요. 그냥 그 인덱스 사놓으면 서울 집값 오르는 거 100% 따라가잖아요. 소액으로도. 부동산은 그게 안 되는데 주식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고민하지 말고 S&P 500 같은 거 사라. 200년간 8% 성장한 자산을 통째로 갖는 방법이다. 아니면 배당 성장 ETF. 이것도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0%예요. 배당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도 물가를 해지하는 건데 그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월급쟁이라면 20만 원 저축할 수 있으면 10만 원은 적금 넣고 1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서 S&P 500이나 배당 ETF 사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잊어버리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 방에 빨리 가고 싶어서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빨리 부자 되고 싶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100억 이상 있으면 이런 유튜브 출연 안 해요. 뭐 하러 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돈 많고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돈 많고 유명하면 옵션이 별로 없어요. 연예인들이나 재벌 회장님들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오히려 돈 많고 이름 없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 아시죠? 그분이 왜 필명 쓰시는지 아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실명 밝혀지면 싫대요. 그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랬어요.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다. 당신이 해야 할 건 천천히 부자 되는 거다. 짐 로저스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큰 부를 꿈꾸고 현명한 사람은 작은 부자를 꿈꾼다. 제 주변에 투자 정말 잘하는 형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 절대 밖에 안 나와요. 유튜브는 보는데 출연은 절대 안 해요. 알려지는 것도 싫어하시고. 저는 3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저분들처럼 투자 잘할 수 없구나. 그래서 뭘 했냐? 적립식 투자 시작한 거예요. 20년 넘게 한 달도 안 빼먹고 계속했어요. 지금도 해요. 왜냐고요? 제가 시장 타이밍 맞출 자신도 없고 종목 볼 탁월한 안목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펀드나 ETF 나오면 계속 적립식으로 사요. 10년 사고 5년 사고 그러다 보면 목돈돼 있어요. 평범한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고난도 투자 강연에 가서 들어봤자 따라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며 사회생활은 상위 2030% 안에 들어가야 경쟁력 있어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엣지가 있고. 근데 주식은요? 중간만 해도 돼요. 시장 사는 게 중간을 사는 거거든요. 중간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 패턴이 뭐냐? 50%는 마인드 때문에 망해요. 조급함, 비교, 과신. 50%는 고집 때문에 망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집값 오를 때 보세요. 2000년대 초반, 2020년. 주택 구매 실패한 남편들 공통점 있어요. 똑똑해요. 거의 스카이 출신이에요. 논리도 정연해요. 그런 집안들 거의 다 망했어요. 왜냐고요? 여자들은 그냥 살면서 알잖아요. 학교 갈 때 건널목 어디로 건너가는지, 건널목 하나가 아이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논리적이진 않지만 가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말로 이기니까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요. 무지와 레버리지가 만나면 폭탄이다. 똑똑한데 고집 만나면 큰 장에서 못 먹는다. 주가 떨어질 때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떨어질 때 계속 넣어야 된다. 무식하게. 똑똑해지면 망한다. 시장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일관되게 넣는 놈이 이기는 거다. 무식하게 일관되게 넣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떨어져도 버틸 힘이 생겨요. 근데 레버리지 확 들어가는 사람들은 깨지면 배짱이 없어져요. 자신감 쳤다가 급격하게 심장 쪼그라들면서 바닥에서 파는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 맞아. 결국 지수 투자한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래서 제 말씀은요.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일 열심히 하시고 투자는 중간만 하세요. 연금저축계좌 넣고 ISA 넣고 이러면서 시간 흘러가면 최소한 경제적 어려움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럼 저축 비율 얼마나 하느냐? 30% 이상 권해드려요.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에 가계저축률이 30%였거든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할 수 있으면 30% 이상. 근데 이게 가치관 문제예요. 나는 현재에 충실하고 싶어. 미래에 곤란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노후 준비 좀 하고 싶다? 그럼 30% 이상 하셔야죠.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애 둘 키우고 대출이자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면 진짜 빠듯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결정해야죠. 그럼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얘기할게요. 연금 얘기. 생각보다 여러분 연금에 많이 넣고 계세요. 국민연금 9% 놓고 있잖아요. 이 중에 4.5%는 회사에서 내주시고 퇴직연금은 1년 연봉 평균의 한 달치 급여 들어가요. 8.3%죠. 연금저축계좌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개만 열심히 관리해도 생각보다 많이 준비할 수 있어요. 30% 가까이.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받으면 해결돼요. 부부가 맞벌이면요. 연금저축계좌 1년에 1,800만 원 넣을 수 있잖아요. 20년 넣으면 원금만 78억이에요. S&P 500 같은 거 계속 샀다고 치면 훨씬 더 불어나 있을 거고, 퇴직연금 쌓인 거 합치고 국민연금 받을 거 합치면 한 15억 넘어가요. 이 정도면 노후 준비 충분해요. 죽을 때까지 돈 나오니까. 근데 이게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20년을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돈을 지금 써버릴 거냐 미래로 보낼 거냐에 대한 결단. 재미난 건 뭐냐? 국민연금은 노력 안 해도 빼가고 퇴직연금도 노력 안 해도 빼가요. 그런데 연금저축계좌 900만 원은 본인이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이제 은퇴 앞둔 분들 얘기 좀 할게요. 미래에셋에서 퇴직하신 분 400명 조사했어요. 퇴직 전에 준비 못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1위가 재정관리, 40% 가까이. 2위가 일자리, 3위가 건강, 돈, 일자리, 건강. 이 세 가지가 제일 컸어요. 재정관리에서 뭘 후회하냐? 절반이 연금 상품에 관심 안 가진 거 후회했어요.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노력 안 한 것도 후회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것도 후회하고, 투자 쪽에서는요? 첫 번째가 주식이나 펀드 투자 안 한 거, 두 번째가 의료보험 제대로 안 든 거, 세 번째가 그때 집 살 걸, 네 번째가 빚 정리 미리 할 걸. 여기서 빚 얘기 진짜 중요해요. 옛날엔 금리 높아서 현금으로 집 많이 샀어요. 근데 금리 낮아지면서 대출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금리 오르면 빵 터지는 거죠. 미국은 고정금리라 집 못 갚으면 은행도 책임져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변동금리에 빌린 사람만 책임지는 구조예요. 옛날엔 연대보증까지 있었잖아요. 은행 입장에선 죽을 때까지 추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빚 꼭 갚으세요. 안 그러면 퇴직금 받아도 노후자금 안 쓰고 대출 상환해야 돼요.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가 쓴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평범한 맞벌이 부부들이 왜 파산 신청 많이 하냐? 교육열 높잖아요. 학군 좋은 곳 들어가려고 부부 수입 최대한 당겨서 대출받아서 집 사요. 근데 한 명이 실직하면 소득 절반 날아가니까 이자 못 갚고 파산하는 거예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못 줄이니까. 그래서 재정 소방훈련 해야 돼요. 퇴직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소득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험도 점검하세요. 옛날 가입한 상품들 보면 만기가 70세, 80세인 게 많아요. 80세에 만기 끝나고 다음 달에 암 걸리면 다 꽝이에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지금 추가하세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 계속 올라가거든요. 보험담모아 사이트 가면 본인 가입한 보험 다 나와요. 보장 기간이랑 보장 내역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제일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시퀀스 리스크. 수익률 순서가 바뀌어도 평균은 같잖아요. 1년차 15%, 2년차 마이너스 20%, 3년차 10% 이렇게 가나 반대로 가나 평균은 똑같아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 순서가 엄청 중요해요. 퇴직하는 순간 재산이 마이너스 15% 시작하는 거랑 10% 시작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왜냐고요? 퇴직하고 나면 돈 빼서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중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지고 난 직후에 은퇴한 사람들 엄청 힘들었대요.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고, 그래서 퇴직 전에 자산 배분 안정적으로 해놔야 돼요. 방법 중 하나는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투자 자산 말고요. 서울에서 산다면 1억 정도? 이런 쿠션 자금이 있으면 충격 왔을 때 버틸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거. 노년기를 65세부터 75세까지를 전기 고령기, 75세 이후를 후기 고령기로 봐요. 모든 계획은 75세 전에 맞추세요. 230년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75세까지는 일하세요. 금액 많지 않아도 돼요. 소액이라도. 왜냐고요? 일하고 있으면 깨져도 버틸 수 있어요. 생활비로 돈 안 빼도 되고, 금융자산 소진 시점 연기시켜주는 거예요. 연금 겸업 라이프 스타일. 퇴직 후에도 금융자산이나 연금에서 조금씩 조달하면서 일자리도 병행하는 거예요. 자산 운영 측면에서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그럼 저축 비율 얘기 다시 할게요. 30% 이상 권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치관 문제라고 했잖아요. 나는 현재 충실하게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노후 준비하고 싶으면 30% 이상.
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애 둘 키우고 대출이자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면 진짜 빠듯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자기 가치관 문제니까요. 30% 저축 못하고 있으면요. 투자 엄청 잘하는 능력 있거나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게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노후에 곤란 겪을 수 있어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럼 연금 비중은요?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 연금저축계좌 추가. 이 세 개만 열심히 해도 돼요. 부부 맞벌이가 20년간 연 1,800만 원씩 넣으면 원금만 78억. DC형 퇴직연금에 S&P 500 같은 거 계속 샀다 치고 시장 수익률 7%로 계산하면 엄청 불어나 있을 거예요. 퇴직연금 쌓인 거 합치고 국민연금 받을 거 합치면 15억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 건강보험료 안 들어가요. 종합소득세 안 들어가요. 세금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금투세 도입되고 건강보험료 계속 오르면 연금저축계좌 가치 더 올라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방치하고 있어요. 900만 원 넣는다고 해서 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20년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돈을 지금 쓸 거냐 미래로 보낼 거냐. 재미난 건 국민연금은 노력 안 해도 빼가고 퇴직연금도 노력 안 해도 빼가요. 900만 원은 본인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노후 재무설계의 본질이 뭐냐?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임대료든 배당이든 일해서 버는 돈이든 연금이든 뭐든 간에 캐시 플로우를 죽을 때까지 조달하는 게 은퇴 파산 막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에요. 대부분 주택이고 본인이 거주하고 여기서 현금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서울에 20억짜리 집 있으신 분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일산 같은 데 가보세요. 10억 갖고 일산 가면 새 아파트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인프라 잘 돼 있고 사는 분들 수준도 높고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럼 캐시 10억 생기잖아요. 일산 가면 주택연금 받을 수 있고 완벽하게 해결돼요. 주택연금은 고비용 상품이에요. 맞아요. 근데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장수 리스크 측면에서 죽을 때까지 주거든요. 전 세계에서 죽을 때까지 주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단점은 뭐냐? 고비용이고 죽었을 때 자식들이 집 팔아서 갚아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유동성 떨어지는 자산이면 피곤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머지는 자식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캐시 플로우 나오고 국민연금 나오면 대충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먼저 죽어도 자동 승계되고 비용 높다는 거, 자식들이 황금성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자식 문제까지 고민하지 맙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든 나라 연금 제도는 강제예요. 미국, 호주 같은 선진국들 다 강제예요. 왜냐고요? 인간의 본성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연금 안 찾아가면 페널티까지 줘요. 찾아가라고. 세계에서 가장 개인 자유 옹호하는 나라에서도 연금은 강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중간 해지하면 가산세 왕창 물려요. 세금 줄 때는 얹고 뺏어갈 때는 왕창 뺏어. 근데 이게 더 좋은 결과 만들거든요. 알아서 하라고 줬더니 다 날려버리니까. 모든 선진국이 다 그래요. 강제로 빼서 확실하게 키워서 노후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연금 인식이 왜 안 좋으냐? 관심은 많은데 가입률이 낮아요. 반강제한다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불씨는 뭐냐? 지금까지 받는 사람은 유리한데 젊은 세대는 못 받을 것 같다. 이게 딜레마죠. 독일이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 시작했어요. 메르켈 총리가 200주년 기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제일 먼저 한 나라인데 앞으로는 많이 못 줄 거니까 여러분들 사정연금 이용하고 저축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국민연금 만들 때 소득 대체율 40%였어요. 1천만 원 벌던 분은 4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 납부 기준이에요. 외국은 20세에 취업해서 60세까지 40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하면 2526세에 취업해요. 평균 퇴직은 55세. 납부 기간 30년밖에 안 돼요. 당연히 소득 대체율 낮아져요. 한국적 특수 상황이 나쁜 쪽으로 개입된 거예요. 20년 전에 이렇게 초고령화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후견 편향이에요. 끝나고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거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명확해요.
더 내고 덜 받거나 세금으로 해결하거나. 고령화 사회되면 복지 비용 정확하게 증가해요. 앞으로 정부 재정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럼 없애야 되냐?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주고 주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주는 금융상품 민간에서 못 만들어요. 230년 어떻게 예측해요? 10년도 모르는데 제로금리 될 줄 몰랐잖아요. 노후 자산 설계 핵심이 뭐냐? 죽을 때까지 캐시 플로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임대료든 배당이든 일해서 버는 돈이든 소득 원천이 뭐든 간에 캐시 플로우를 죽을 때까지 조달하는 게 은퇴 파산 막는 길이에요. 고가주택 살지만 캐시 없으면 나중에 캐시 플로우에 문제 생겨요. 주택연금 12억 이하니까 어떤 결정 내려야 돼요? 자산 재조정. 부동산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으면 현금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아지니까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에요. 대부분 주택이고 본인 거주하는데 여기서 현금 어떻게 뽑아낼 거냐? 과거에는 부동산이 가장 강력한 보상해줬어요. 지금도 집 사는 거 훌륭한 투자예요. 근데 과거처럼 계속 보상해주면 사회가 많은 문제점 가지게 돼요. 한 사회도 자산 배분 이루어져야 돼요. 효율화돼야 돼요. 자산 배분돼 있어야 효율성 높아지고 안정성 생겨요. 주식 버블이랑 부동산 버블이 있으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주식 버블은 투자자만 망하면 돼요. 근데 부동산 버블은 은행 시스템 망가뜨려요. 그럼 누가 비용 지불해요? 사회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공적 자금 넣어야 되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